여러분, 중국산 제품이 왜 그렇게 싼지 궁금하신 적 없으셨어요? 사실 거기엔 숨겨진 비결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이란산 원유예요. 국제 시세보다 배럴당 10달러나 싸게 들어오는 일종의 비밀엔 쿠폰인 셈이죠.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란은 미국한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거든요. 원유 수출 자체가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중국 공장에는 이란 기름이 끊임없이 들어가고 있는 걸까요? 2026년 현재 하루에 대형 유조선 2척 분량이 위치 추적기를 끄고 밤바다를 건너고 있어요. 서류상으론 아무 흔적도 없이요. 그리고 바로 지금 중동에 불이 붙으면서 이 비밀 항로 자체가 끊어질 위기에 처했어요. 중국 경제에 숨통을 쥐고 있던 이 생명줄, 그 실체와 다가올 충격파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에서 유용한 정보와 팁을 많이 얻으실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비밀 거래의 실체를 파헤쳐 볼게요. 중국은 세계에서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예요. 하루에 무려 1,100만 배럴 이상을 들여오거든요. 서울시 전체 자동차가 한 달 동안 쓸 기름을 하루 만에 빨아들이는 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중국이 사오는 기름 중에 상당 부분이 공식 통계에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 숨겨진 물량의 정체가 바로 이란산 원유죠. 2026년 현재 중국은 하루 평균 150만 배럴 넘는 이란 기름을 수입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 수입량의 거의 15%에 달해요. 문제는 이 거래가 미국격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이라는 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거래를 하는 걸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다크플릿, 우리말로 하면 그림자 선단이에요. 이 배들은 보통 선박들과 완전히 다르게 움직여요. 일반 유조선은 위성 추적 장치를 항상 켜고 다니거든요. 어디서 기름을 싣고 어디로 가는지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림자 선단은 달라요. 페르시아만을 빠져나오는 순간 추적 장치를 싹 꺼버려요. 그러고는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다른 배로 기름을 옮겨 실어요. 이걸 선박 대 선박 환적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몇 번 배를 갈아타다 보면 원래 이란에서 출발했다는 흔적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서류상으로는 말레이시아산, 오만산, 심지어 정체불명의 기름으로 둔갑해서 중국 항구에 도착하죠. 이 작전에 동원되는 배만 해도 수백 척이에요. 대부분 선령이 15년 넘은 낡은 배들인데 보험도 제대로 안 들어있고 선원들 신원도 불분명해요. 사고가 나면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뜻이죠. 그야말로 유령 배들이에요. 근데 왜 중국은 이렇게 위험을 가하면서까지 이란 기름을 사는 걸까요? 답은 간단해요. 가격이 미친 듯이 싸거든요. 국제 유가보다 배럴당 10달러에서 많게는 15달러까지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어요. 하루 150만 배럴 기준으로 계산하면 중국은 매일 1,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0억 원을 아끼는 셈이에요. 1년이면 7조 원이 넘는 돈이 절약되는 거죠. 이 싼 기름이 중국 공장의 전기료를 낮추고 물류비를 줄이고 결국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 가격을 떨어뜨리는 핵심 동력이 되었어요. 우리가 쓰는 저렴한 중국산 제품 뒤에는 이 비밀 할인 쿠폰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달콤한 거래에 치명적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중국이 기름 살 곳이 이란밖에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 러시아도 있는데 왜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란과 손을 잡은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지도를 한번 펼쳐봐야 해요. 이란은 중동의 심장부에 딱 걸쳐 있는 나라예요. 서쪽으로는 이라크와 터키, 동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접하고 있죠. 그리고 남쪽에는 페르시아만이 있는데 이 바다가 정말 중요해요.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이 좁은 물길을 통해 지나가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들어보셨죠? 폭이 고작 50km밖에 안 되는 이 해협을 세계 경제의 핏줄이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이란은 이 해협의 북쪽 해안선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란이 마음만 먹으면 세계 기름길의 목을 조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중국 입장에서 이런 이란과 친하게 지내는 건 단순히 싼 기름을 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게다가 이란은 자원 부국이에요. 확인된 원유 매장량만 세계 4위, 천연가스는 러시아 다음으로 세계 2위예요. 인구 1,500만 명이 넘어서 중동에서 가장 큰 내수 시장 중 하나고요. 미국 제재만 아니었으면 전 세계 기업들이 줄 서서 투자했을 나라라는 거예요. 중국은 바로 이 점을 노렸어요. 미국이 이란을 옥죄면 옥죄일수록 이란은 갈 곳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중국한테 더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마치 경매장에서 경쟁자가 다 빠지고 나 혼자 남은 상황이랑 똑같아요. 원하는 가격에 물건을 쓸어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2021년에 이란과 어마어마한 계약을 맺었어요. 25년짜리 전략적 협력 협정인데 규모가 무려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0조 원이 넘어요. 서울시 1년 예산이 약 50조 원이니까 서울시 예산 10년치를 한 나라에 쏟아붓겠다는 얘기예요. 이 돈으로 뭘 하느냐면요. 이란 전역에 고속철도를 깔고 항만을 현대화하고 오지 통신망을 구축하기로 했어요.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 들어보셨죠?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로 잇는 거대한 인프라 구상인데 이란은 그 핵심 거점 중 하나예요. 이란을 통하면 중앙아시아, 터키, 유럽까지 육로로 연결되거든요. 중국 입장에서 이란은 그냥 기름 파는 나라가 아니에요. 서쪽으로 뻗어나가는 길목의 전략적 요충지인 거예요. 바로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란과의 관계를 놓지 않으려 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공들여 쌓아온 관계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2026년 초 중동의 하늘이 갑자기 불타올랐어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심 군사시설과 핵 관련 시설에 대규모 작전을 개시한 거예요. 그동안 수십 년간 긴장은 있었지만 이 정도 규모의 직접 타격은 처음이었죠. 이란 입장에서는 날벼락이었어요. 혁명수비대 주요 기지들이 타격을 받았고 지도부의 이동 경로마저 노출됐다는 얘기가 돌았어요. 이란이 그토록 자랑하던 방공망은 생각보다 허술했고 대응 미사일도 상당수가 요격당했죠. 그런데 이 급박한 상황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란의 가장 든든한 우방이라던 중국이 입을 꾹 다문 거예요. 무려 14시간 동안 중국 외교부는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어요. 14시간이면 짧아 보일 수 있는데요. 외교 세계에서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보통 동맹국이 공격받으면 몇 시간 안에 규탄 성명이 나오거든요. 그게 국제사회의 관례예요. 그런데 중국은 마치 상황을 지켜보면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왜 이랬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중국은 지금 미국과 무역전쟁 중이거든요. 반도체 규제에 관세 폭탄까지 양국 최악이에요. 여기서 이란 편을 대놓고 들었다가는 미국의 다음 타깃이 중국 기업들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미국은 이란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에 2차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란을 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500조 원짜리 투자 계약이 걸려 있고 싼 기름 공급선이 끊기면 중국 경제에 직격탄이잖아요. 도와주자니 미국이 무섭고 안 도와주자니 잃을 게 너무 많은 완벽한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결국 중국이 선택한 건 애매한 중립이었어요. 14시간 만에 나온 성명은
모든 당사자들에게 자제를 촉구한다는 아주 밋밋한 내용이었죠. 이란을 직접 옹호하지도 않았고 미국을 비난하지도 않았어요. 양쪽 눈치를 다 보면서 시간을 벌겠다는 전략인데 문제는 이 전략이 오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거든요. 이란은 중국에 더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미국은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요. 어정쩡하게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죠. 중국 지도부는 지금 아주 무거운 결정을 앞두고 있어요. 자, 이제 돈 얘기를 해볼게요. 중국이 이란에 얼마나 많은 돈을 걸었는지 알면 왜 이렇게 발을 빼지 못하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25년짜리 전략적 협력 협정 기억하시죠? 이 계약의 핵심은 중국이 이란 전역에 인프라를 깔아주고 그 대가로 이란은 중국에 석유와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거였어요. 일종의 물물 교환인데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죠. 중국 기업들은 이미 이란 곳곳에 들어가 있어요. 테헤란에서 이스파한까지 연결하는 고속철도 사업, 차바하르 항구 현대화 프로젝트, 전국 파이블지 통신망 구축까지 손 안 뗀 곳이 없죠.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 제재로 서방 기업들이 다 빠져나간 상황에서 중국이 유일한 투자자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모든 투자가 위험에 처했어요. 군사작전으로 이란 내 주요 시설들이 타격을 받으면서 공사 현장도 멈춰섰거든요. 중국 기술자들은 급하게 철수 명령을 받았고 장비들은 항구에 발이 묶였어요. 수년간 공들여 지은 것들이 하룻밤 사이에 못 쓰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어요. 바로 위안화 국제화 전략이에요. 중국은 오랫동안 달러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거든요. 전 세계가 달러로 거래하면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나라든 금융 시스템에서 차단할 수 있잖아요.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목에 칼을 들이댄 것과 다름없죠. 그래서 중국은 자기네 돈인 위안화로 석유를 사고 파는 실험을 시작했어요. 이 실험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바로 이란이었죠. 이란은 어차피 달러 결제가 막혀 있으니까 위안화를 쓸 수밖에 없었고 중국은 이걸 통해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 했어요. 실제로 양국 간 석유 거래의 상당 부분이 위안화로 결제되고 있었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달러 없이도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사례였죠. 이게 성공하면 다른 나라들도 하나둘 위안화 결제에 동참할 테니까요. 그런데 이란이 흔들리면 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돼요. 위안화 결제 시스템의 가장 큰 실험장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들이 보기에도 위안화 썼다가 나중에 이란처럼 될 수 있겠구나 하는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중국이 수십 년간 준비해온 탈달러 전략, 이게 지금 중동의 화염 속에서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중국이 이란한테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봤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관계에는 숨겨진 또 다른 면이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중국 입장에서 이란은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었어요. 미국의 시선을 중동에 묶어두는 아주 유용한 방패였죠.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뭘까요? 중동의 석유, 이스라엘 안보, 이란 핵 문제, 이런 것들이 수십 년간 미국 외교의 최우선 과제였어요.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중동 문제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었죠. 그 사이에 중국은 뭘 했을까요? 조용히 경제를 키우고 군사력을 증강하고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만들고 1대1로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뻗쳤어요. 미국이 중동 수렁에 발이 묶여 있는 동안
중국은 뒤에서 착착 실력을 쌓아온 거죠. 이란이 미국과 계속 대립하는 건 중국 입장에서 나쁠 게 없었어요. 미국의 군사력과 외교력이 중동에 묶여 있으면 그만큼 중국을 압박할 여력이 줄어드니까요. 거칠게 말하면 이란은 미국을 상대로 한 중국의 지정학적 샌드백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구도가 무너지려 하고 있어요. 이란 정권이 크게 흔들리면 미국 입장에서는 수십 년간 골치 아팠던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더 이상 중동에 그렇게 많은 자원을 쏟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미국의 시선은 어디로 향할까요? 당연히 중국이에요. 이미 미국은 중국을 21세기 최대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했거든요. 중동 문제가 정리되면 그동안 분산됐던 힘이 고스란히 중국 견제에 집중될 수 있어요. 남중국해, 대만 문제, 기술 패권 경쟁, 이 모든 전선에서 미국의 압박이 더 거세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이란이라는 방패가 사라지면서 갑자기 최전선에 노출되는 셈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딜레마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란을 도우면 미국의 제재를 맞을 테고, 안 도우면 이란이 무너지면서 결국 자기들한테 불똥이 튀잖아요. 어느 쪽을 선택해도 손해인 상황. 이게 바로 지금 중국이 처한 현실이에요. 결국 이건 단순히 기름값 문제가 아니에요. 강대국 간의 힘겨루기에서 방패 하나가 사라졌을 때 벌어지는 판 전체의 재편인 거죠. 자,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중국이랑 이란 얘기는 알겠는데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사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 그런지 하나씩 풀어볼게요. 먼저 기름값부터 생각해 봐야 해요. 이란이 흔들리면 국제 유가가 요동치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이 불안해지면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가는 길목이 막힐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름값이 폭등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한국은 원유 수입 의존도가 거의 100%인 나라예요. 중동에서 들여오는 물량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만 올라도 우리나라 무역 수지에 연간 수조 원의 추가 부담이 생겨요. 그게 결국 주유소 기름값으로, 난방비로, 전기요금으로 우리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기회가 될 수 있는 측면도 있어요. 중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우리 기업들한테는 숨통이 튈 수 있거든요. 그동안 중국이 왜 그렇게 싸게 물건을 만들 수 있었는지 이제 아시잖아요. 이란산 할인 원유 덕분이었어요. 그 비밀 쿠폰이 사라지면 중국산 제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격 경쟁에서 밀렸던 한국 기업들이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죠. 특히 석유화학, 철강, 조선 같은 에너지 집약 산업에서 경쟁 구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문제는 이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국 경제가 휘청거리면 우리한테도 충격이 오거든요. 한국 수출의 약 20%가 중국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잖아요. 중국 공장이 멈추면 거기에 들어가는 한국산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품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 사태를 단순히 기회다, 위기다로 나눌 수가 없어요. 에너지 수입 비용은 늘어나는데 최대 수출 시장은 위축되는 양날의 검 같은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따로 있어요. 한 나라의 에너지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 일이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 이란 기름에 너무 의존했던 게 지금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우리도 남의 일처럼 볼 게 아니라 에너지 공급선을 어떻게 다변화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예요. 그렇다면 중국은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려 할까요? 중국도 바보가 아니에요. 이란에 올인하는 게 위험하다는 건 진작부터 알고 있었죠. 그래서 뒤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대안을 준비해 왔어요. 첫 번째 카드는 러시아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러시아도 서방 제재에 막혀서 원유 팔 곳이 마땅치 않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란 못지않게 좋은 조건으로 기름을 살 수 있는 또 다른 창구가 열린 셈이에요. 실제로 2026년 현재 러시아는 중국 원유 수입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고 이 비중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게다가 러시아산 원유는 파이프라인으로 직접 연결돼 있어요. 바다를 건너올 필요가 없으니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도 상관없고 미국 해군의 감시도 피할 수 있죠. 중국 입장에서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훨씬 안전한 루트인 거예요. 두 번째 카드는 중동의 다른 나라들이에요. 중국은 이란에만 공을 들인 게 아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랑도 관계를 열심히 다져왔어요. 2023년에 중국이 사우디와 이란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면서 두 나라를 화해시킨 거 기억하시죠?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중동 전체의 영향력을 넓히면서 어느 한쪽이 무너져도 대체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둔 거예요. 세 번째 카드는 에너지 구조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중국이 전기차에 왜 그렇게 미친 듯이 투자하는지 아세요? 단순히 환경 때문만은 아니에요. 석유 의존도를 낮추면 미국이 중동 카드로 자기들을 압박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거든요.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에 세계 최대 규모로 투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장기적으로는 석유 없이도 경제를 돌릴 수 있는 체질을 만들겠다는 전략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모든 대안들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러시아산 원유를 더 끌어오려면 파이프라인을 추가로 깔아야 하고 전기차 전환도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지금 당장 이란발 공급이 끊기면 그 충격을 완충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시간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이란을 대놓고 돕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면서 상황을 관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대안이 완전히 준비될 때까지 현상 유지를 최대한 끌어가려는 거죠. 하지만 중동의 불길은 중국의 시간표를 기다려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지금까지 길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이번 사태가 우리한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뭘까요? 한마디 정리하면 이거예요. 한 곳에만 의존하면 그곳이 흔들릴 때 나도 같이 쓰러진다는 거죠. 중국은 싼 기름에 눈이 멀어서 이란에 너무 깊이 들어갔어요. 500조 원을 투자하고 위안화 결제 실험장으로 삼고 미국을 견제하는 방패로까지 활용했죠.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이득을 봤어요.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달콤함 뒤에는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리스크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이건 비단 국가 간 관계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개인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거든요. 한 회사에만 평생을 걸거나 한 가지 기술에만 의존하거나 한 사람에게만 모든 걸 맡기면 그게 무너졌을 때 감당하기 온 충격이 오잖아요. 분산하고 대비하는 게 지루해 보여도 결국은 가장 현명한 선택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번 일을 남의 이야기로만 볼 게 아니에요. 한국은 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잖아요. 석유도 가스도 전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죠. 중동에서 문제가 터지면 우리 경제에 직격탄이 날아오는 구조예요. 지금이라도 에너지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비상시를 대비한 비축량을 점검해야 해요. 중국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때란 거죠. 그리고 더 넓게 보면 이번 사태는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신호탄일 수도 있어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중동이라는 체스판 위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거든요. 이란이라는 말 하나가 쓰러지면서 판 전체의 균형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강대국 사이에 낀 나라들은 이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해야 해요. 어느 한쪽에 올인하는 건 중국이 보여줬듯이 위험한 도박이니까요. 저럼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베네수엘라, 스리랑카, 그리고 이제 이란까지 중국 손잡고 끝까지 잘 된 나라가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는 사례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진짜 궁금하거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